정치와 선거의 이해, 선거와 정치. 1. 선거란. 1913년 6월 이 경마장에는 영국 최고의 축제를 보기 위해 수많은 군중이 모였습니다. 이날은 왕과 여왕도 자신의 경주마를 보러 이곳을 찾았죠. 세상의 관심이 이곳에 모였을 때 에밀리 데이비스는 왕에게 투표권을 호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마침내 경주가 시작되고 계획대로 에밀리는 여성에게 투표권을 달라는 말을 외치며 왕의 말에 뛰어들었습니다. 말발굽에 처참하게 짓밟힌 에밀리는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고 경찰은 흐르는 피를 막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She knew what she was doing, and I think she thought her death, her martyrdom, would make a massive change. She was adamant the government would give women the vote if she died. 사고 이후 나흘 만에 숨진 에밀리 데이비슨. 그녀는 왜 투표권을 얻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걸까요? 에밀리가 살던 바로 그 시대. 투표권이 없었던 여성들의 비참한 삶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In fact, it's shocking to think that a married woman did not actually have a legal existence. Really, the problem for women in the 19th century was that their opportunities in work were very limited. So that many millions of women simply worked as domestic servants. They really became the property of their husbands once they were married. If they came to their husband and they already had some property or money, that went straight to the husband. Women were very much seen as sort of second-class citizens. 여성들은 대개 하녀로 일했고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할 뿐 교육을 받거나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죠. It would be a mark of a woman's status and independence, politically and legally, to have a vote. So it seemed obvious that if women had the vote, it would be much easier and much quicker to obtain all the reforms that they wanted. Though increasingly they regarded the vote as a kind of key that might unlock the way to all the other reforms. 네, 준비된 영상 잘 보셨나요? 사실 이 땅에 선거가 도입된 것은 불과 200여 년 채 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의 운영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도 그만큼밖에 기간이 되지 않은 좀 생각보다는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시작은 이미 영상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쟁취해낸 것이었습니다. 싸움을 통해서 쟁취해낸 그런 역사적 산물이라는 것인데 보시면 왕에서 소수의 귀족에게 조금 나눠주고 또 소수의 귀족에게서 또 일반 대중에게로 조금 더 그 권력과 힘과 권한을 나눠주기 시작한 것. 그것이 바로 선거권을 얻기 위한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 역사의 투쟁, 피해 투쟁, 쟁취의 투쟁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거의 정의, 선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 뜻을 보면 일단 정치적 대표자를 선택하고 그 대표자는 책임 있게 정치를 구현해 주는 것. 대표자는 누구? 우리의 손으로 뽑습니다.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죠. 선택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선택해 준 그 사람들의 뜻을 이어가고 받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 있게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바로 선거다라고 정의를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 사회 직접 할 수 없어서 대표를 뽑는 대의민주주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적 장치로서 선거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선거의 원칙.
그럼 이런 선거에 적용되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면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 자세한 내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통선거의 원칙은 일단 반대말은 제한선거. 보통은 누구나 가능하다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건 누구나 가능하다는 건데 반대말인 제한이라는 것은 누구나 참여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내용 보시면 신분, 계급, 인종, 재산, 신앙, 성별 등, 즉 어떠한 이유로든 제한받지 않고 일정한 나이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그러면 나이는 왜 차별할까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세 미만의 자에게 선거권이 없고 19세 이상인 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그 나이라는 것은 이제 좀 살펴보시면 그 어느 정도 직접 능력,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판단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세 이상이지만 또 외국 같은 경우는 또 다 달라요. 그 나이 제한하는 게. 지금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가 최저로 알고 있는 아마 16세로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19세가 좀 너무 높다. 연령을 낮추자. 선거권 연령 인하에 대한 요구도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보통선거의 원칙이 사실상 이렇게 지금과 같이 확립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 선거권을 줄 때는 굉장히 제한 조건이 많았어요. 일단 성인이어야 되고 백인이어야 되고 남자가 되어야 되고 일단 선거권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서구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쪽 기준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또 일정한 재산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투표용지에 있는 이름을 읽어야 되니까 글자 시험을 봐라.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흑인이나 이런 히스패닉한테 선거권 안 주기 위해서 진짜 글자 시험을 봤어요. 문자 해독 시험을 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요구하고 하지만 이런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이 내가 선거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차별적인 조건 되면 안 된다. 싸우기 시작하죠. 투쟁의 역사. 그래서 저항했고 결국 뉴질랜드가 여성 참정권을 부여한 게 1893년인데 반해서 스위스 같은 경우는 남성과 동등한 선거권이 인정된 게 1971년. 네, 한 40여 년, 40년밖에 안 됐죠.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보통 선거권이라는 게 확립된 게 사실 불과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는 거. 그만큼 그 안에서 차별받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그것을 하나씩 철폐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없었기 때문에 그게 확 안 와닿는 수도 있는데 이런 다른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그만큼 민주주의 그리고 선거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권한을 갖는 데는 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평등선거의 원칙. 반대말로는 차별선거. 즉 뜻을 보시면 누구에게나 똑같은 표, 한 사람에게 한 표, 그리고 내 한 표의 가치가 내가 행사하는 한 표가 한 가치를 갖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 선거구에서는 10,000명의 선거인이 있고 B 선거구에는 10만 명의 선거인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행사하는 표의 가치는 10,000분의 1인데 B 선거구에서 행사하는 표의 가치 10만 분의 1이에요. 어떻게? 가치가 10배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선거구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선거구 획정을 할 때 인구수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물론 선거구 획정이라는 것은 뭐 지역이나 도로 경계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만 좀 기본이 돼야 될 거. 한 투표, 원버트, 원밸류. 똑같은 한 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 이런 인구수에 대한 비례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된다는 것. 이게 바로 평등선거의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직접 선거의 원칙. 내 표, 부모님, 회사 상사가 행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투표소에서 가서 직접 내 의지와 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선거에 참여해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거. 그래서 대리투표, 부정선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 선거의 원칙이 또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비밀선거.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너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말해봐봐. 이렇게 하면은 그런 말 자체가 내가 괜히 누구 눈치를 봐서 투표해야 되나 막 이런. 좀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정선거 역사가 웬만큼 너무 짙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비밀선거에 대한 원칙이 굉장히 강조되는 측면에서 이렇게 좀
더 강조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비밀선거 원칙, 반대말로 공개선거의 원칙이라고도 하고요. 사실 지금 나온 4가지 원칙,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이 4가지 원칙은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그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헌법 41조에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라고도 써 있습니다. 근데 원칙이 한 개 더 있어요. 사실 이 자유선거의 원칙은 어디에 뭐 법이나 헌법이나 그 규정에 딱 명확하게 들어가지 않는데 앞서 설명한 4가지 원칙에 대한 설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강제나 외부의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의 선거권, 내가 하고 싶은 투표, 내가 선택하고 싶은 후보자에게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영향이나 뭐 이렇게 지시나 필요 없이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나만의 자유선거의 원칙을 바로 이 자유선거의 원칙이 선거의 제5원칙이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의 원칙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선거라는 것은 주기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4년의 임기가 있죠. 그래서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시행될 때 저 선거가 진짜 민주적 선거구나 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주권 행사가 가능할 때 쿠데타나 혁명, 이런 비합법적인 권력교체 수단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권력교체가 가능해서 민주성이 보장되는 것, 바로 이 선거의 원칙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학습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3. 선거의 기능. 그러면 준비된 영상 잘 보셨어요? 그 무관심이 얼마나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지 거기에 대한 영상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 선거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선거의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자를 뽑죠. 그 뽑는 과정 자체가 무엇을 부여합니까?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과정 중에 후보자, 뭐 유권자 다 이렇게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정치적 통합 과정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받든 뜻을 제대로 했는지,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른 책임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후보자가 되든 뭐 유권자가 되든 어쨌든 그 과정 자체가 다 정치 참여라는 것.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쭉 살펴본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정치적 학습, 정치적 사회화를 이뤄내는 과정이라는 데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표자 선출. 정치인을 뽑는다는 얘기죠. 왜 뽑습니까? 직접 민주주의. 내가 직접 하면 좋죠. 내 뜻을 직접 반영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내 뜻을 대신할, 그래서 국정을 수행할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인구도 너무 많고 사회도 너무 복잡하고 전문화되기 때문에 그 일을 오로지 담당할 직업 정치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 충원, 정치인 충원,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제일 첫 번째 기능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뽑힌 사람들은 부여받죠. 뭐를요? 정당성을. 왜 뽑혔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얘기했고, 그 일을 못할 때는 이제 물론 또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지만 그 정당성을 부여받습니다. 합법성을 부여받습니다. 선거를 통해 권력이 대표자에게 위임되기 때문에 권력은 즉 선거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직접 내가 너에게 준다라는 말은 한 것은 아니지만 투표를 통해서 내 뜻, 너를 지지한다, 너를 동의한다라는 뜻을 보여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통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거에 나온 후보자는 그냥 나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너의 어떤 가려운 부분, 너의 어떤 힘든 부분을 내가 다 모아서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정당과 후보자는 다양한 국민의 가치와 의사를 집약해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게 되죠. 중요한 건 그 시대에, 그때, 그 장소에서 통용되는 시대 정신을 반영하게 되죠. 바로 선거를 통해서. 그게 정치적 통합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선거는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이에 대한 뜻을 몰아주게 되는 거죠. 그 뜻이 옳군요. 그 뜻을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 같이 뜻을 함께 하다 보니까 통합되는 사회, 하나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뜻을 이어받은 선출직 공무원, 공직 선출자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죠. 선거를 통해서 정책 선택의 과정과 수행자에 대한 평가. 그래서 잘한 사람은 다음번에 한 번 더 할 기회를 주는 거고 못한 사람은 다음번에는 하지 못하게 기회를 이제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민주적 선거란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이 바로 민주적 선거라고 했죠. 정치적 책임성을 다 했느냐, 다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선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살펴볼 것은 선거 과정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거죠. 정치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고 손쉬운 방법이 투표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참여는 정치하고 민주주의 구현하는 원동력 참여 역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계속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방법을 조금 정치 참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을 지지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겠죠. 아니면 후보자가 되거나 그래서 선거 운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가치를 실행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뜻을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선출되죠. 선출되면 당연히 그 뜻을 받들어서 시행해야겠죠. 그러면 유권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가 이제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나 정말 그 뜻이 시행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입장을 같이 함께하고 또 그 마음에 안 들면 그런 정책은 지금 어울리는 정책이 아니라고 충분히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투표를 통한 정치참여라고 할 수 있겠죠. 지지, 반대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정치참여도 유권자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살펴볼 것은 투표 말고도 사실 정치 참여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죠. 집회에 직접 가서 참여를 한다거나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단체에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거나 하지만 그 중에서 지금 또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투표라는 게 제도적으로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기도 하죠. 좀 안타까운 점은 물론 있죠. 투표라는 것이 객관식이잖아요. 알고 보면. 주관식처럼 내 뜻을 이제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미 나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내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기는 좀 어렵다는 측면이 물론 한계점은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지만 다른 정치 참여 방법에 비해서 시간이나 노력이 또 그만큼 또 적게 또 드는 방법이고 또 제도적으로 계속 보장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면서도 가장 선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하니까 중요하면서도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자꾸 투표하자고 투표율이 높아야 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선거의 기능, 정치 사회화, 즉
우리가 뭐 평생교육 하잖아요. 사실 이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에 참여하고 뭐 후보자가 되고 이거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은 넓게 보면 하나의 교육이고 배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의제들 서로 얘기하고 또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알리다 보니까 뭐 TV 광고 나오죠. 뭐 신문 설명 나오죠. 이런 거 자꾸 접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정책 의제들에 대한 교육의 시간들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사실 후보자 누구 뽑냐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도 다 결국 어떤 정책을 실현시킬 거냐 그 실현되는 정책이 국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에 따른 그런 얘기가 전부 다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시간도 되고 이념과 가치관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맡게 되는 것. 그래서 정치적 행동 양식을 좀 어려운 말로 써있긴 하죠. 그래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논의와 이론들 그런 것들을 함께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선거의 기능, 5번째 선거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4. 선거제도와 선거법. 그럼 이번에는 선거와 정치 마지막 학습 주제입니다. 바로 선거제도와 선거법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말 그대로 제도와 법이라는 것은 선거를 이제 직접 치르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실제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그 제도가 어떻게 법 규정에 이제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거제도는 공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선거제도는 이제 득표수를 내가 던진 한 표가 어떻게 이제 그 각 정당의 각 후보자에게 이제 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 비례적인 방법과 비비례적인 방법이 있어요. 비례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비례대표제라고 표시하고 비비례적이라는 것은 다수대표제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국회의원 선거할 때 투표 행사하죠. 하나는 후보자에게, 하나는 정당 투표에게. 후보자에게 던지는 표는 그 후보가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으면 당선이 됩니다. 다수대표제. 정당 득표는 정당이 어떻게 의석을 가져가냐면 정당이 얻은 득표수 비율로 의석을 나눕니다. 비율로 나눕니다. 그게 비례대표제. 그래서 비례대표제와 다수대표제. 뭐 나라마다 비례대표제로만 선거한 나라도 있고 다수대표제로만 선거한 나라도 있고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선택하고 있죠. 그래서 제3의 방법이라 그래서 혼합제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득표수를 의석수로 전환하는 방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선거구의 크기라는 건데 아까 선거구 획정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소선거구, 중선거구, 대선거구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나누는데 뜻은 뭐냐면 소선거구에서 한 명 뽑아요. 그 선거구에서 한 명 뽑는 선거구를 소선거구라고 하고 중선거구는 2명에서 보통 4명 정도 뽑는 한 선거구에서 대선거구는 이제 한 5명 이상을 뽑는 그런 선거구를 대선거구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뭐 국회의원 선거나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는 소선거구 채택하고 있고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2명에서 4명 정도까지 뽑을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당선인 결정 방식이라는 건데 이거는 좀 비례대표제 할 때 그때 써먹는 방식이고요. 약간 좀 이건 수학 이 방식을 고안해낸 사람들, 학자들의 이름을 따서 약간 그 비율을 구분하는 뭐 나눔수냐, 기준수냐 뭐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고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동투식, 회원2마이식, 생락의식 등이라 하는데 뭐 자체적인, 뭐 구체적인 뭐 계산 방법은 모르실 것 같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기표 방식이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1명 찍느냐, 2명 찍느냐 따라서 1명 찍으면 단기식이라고 하고 2명 찍으면 연기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1인 2표제 하잖아요. 한 사람에게 2표를 준다는 뜻인데 근데 이게
한 후보자에게 2표를 몽땅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1인 2표제라는 거는 한 표는 후보자에게 한 표는 정당 투표에게 2표를 주지만 각각 선거에 나눠서 줘라. 그래서 우리는 1인 2표제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뭐 아까 그 선거구 크기, 그다음에 지금 살펴본 기표 방식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혼합해서 각 나라마다 어울리는 선거제도, 합법적인 선거제도 그런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각 나라마다 똑같은 선거제도를 하는 국가가 거의 없어요. 각각의 사회 문화적 특징에 따라 조금씩 변형하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는 선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그 제도를 그럼 이제 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써 놓아 있는 법이라고 하겠죠. 일단 선거법이라는 건 선거에 관한 모든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거 과정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 즉 선거라는 게임이 있어서 거기에 적용되는 룰, 게임의 룰을 정해놓은 것이 선거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최상위법은 헌법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을 선거로 선출한다고 그래서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씩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처음 살펴볼 게 정치관계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정확한 법명은 아니고 요 세 법을 합쳐서 정치관계법이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해요. 그래서 진짜 이제 선거를 치르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 뭐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이 들어있는 게 공직선거법. 그리고 선거, 정치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정당에 대한 내용이죠. 정당이 후보자도 충원하고 공천하고 여러 가지 국민의 뜻도 모으고 하는 그런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거의 정부 기구에 육박할 만큼 굉장한 힘도 있고 그런 통합적인 절차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당법, 그리고 선거, 정당, 정치, 돈이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정치 자금이라고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 자금에 관한 정치 자금법 이런 법들을 합쳐서 이제 선거에 좀 직접적으로 바로 적용되는 정치 관계법이 있고요. 또 보시면 교육감도 우리가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죠. 그래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는 뭐 선거법을 준용한다라는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또 이제 농업협동조합 아시죠? 농협, 수협 뭐 그런 조합들, 그런 조합들의 선거를 통합적이고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법으로서 공공당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제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이런 선거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업무 범위, 이런 운영,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규정해 놓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이렇게 크게 대표적으로 갖고 와봤고 지금 여기 써있지는 않지만 뭐 선거권 연령이나 그 다음에 뭐 주소지를 둔 사람만이 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나올 수 있고 이런 뭐 주소지 규정이나에 관한 민법 그리고 또 선거 과정 중에 또 명예훼손을 했거나 하면 또 형법이 적용되고 민법도 적용되고 형법도 적용되고 사실 굉장히 많은 법들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다 직접 명시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지금 앞서 3가지 학습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선거제도와 선거법까지 살펴봄으로써 선거와 정치에 대한 학습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선거와 정치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